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요. 이 디지털 자산 세계에서 아주 흥미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인데요. 근데 단순히 그 코인 자체 말고요. 그 코인이 어디서 돌아가느냐. 그러니까 그 기반 블록체인을 누가 쥐고 있느냐. 이게 아주 핵심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요. 그 거대 기업들이 있잖아요.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이런 거 같이 다 쓰는 공유 블록체인 말고 아예 자기들만의 어떤 전용 고속도로 같은 거, 그런 독자적인 블록체인을 직접 만들려고 해요. 이걸 뭐 주권 블록체인 이렇게 부르던데 여기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는 움직임이 아주 거셉니다. 이게 왜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 또 이게 앞으로 금융의 모습, 특히 당신이 매일 쓰는 서비스에 어떤 영향을 줄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보죠.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지금 디지털 자산 쪽에서 제일 눈에 띄는 흐름 중 하나가요. 바로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주권 블록체인, 이걸 구축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사실 스테이블 코인은 이미 뭐 연간 수조 달러 규모 결제를 처리하면서 암호화폐 세계에서는 가장 실용적인 용도로 자리 잡았고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은 그 스테이블 코인이 기록되고 움직이는 원장, 그 레저를 누가 통제하느냐는 질문이죠. 예전에는 뭐 당연히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이런 개방형 블록체인을 생각했는데요. 점점 그 답이 달라지고 있어요. 기업이 직접 소유하고 운영하는 그런 자체 레이어 1 블록체인, 이게 답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벌써 구체적인 움직임도 있다고요. 그 스테이블 코인 USDC 발행사로 유명한 서클 있잖아요. 거기가 USDC 결제만을 위한 전용 체인 아크라는 걸 내놨다고 하고요. 또 핀테크 거물인 스트라이프, 거기도 자체 L1인 템포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도 들리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미국에서 그 지니어스 법안인가 하는 게 통과됐잖아요. 그러면서 월마트나 아마존 같은 진짜 큰 유통기업들도 자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슬슬 검토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이 법안 덕분에 기업들이 지급결제용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기가 좀 더 뭐랄까 명확해진 거죠. 네, 맞아요. 이런 움직임들이 뭘 의미하냐면 결국 경쟁의 판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예요. 기업들이 이제 남의 인프라, 그러니까 다른 블록체인을 빌려 쓰는 대신에요.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는 그 길 자체, 소위 레일을 직접 소유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스테이블 코인을 운영하면서 나오는 여러 이점들, 이걸 직접 통제하고 누리겠다. 이런 전략적인 변화인 겁니다. 단순 이용자가 아니라 아예 인프라의 주인이 되겠다는 거예요. 와, 근데 현재 스테이블 코인 시장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돌아다니는 돈만 해도 2,800억 달러가 넘고 1년 결제액은 26조 달러를 넘어선다니. 근데 이 엄청난 활동의 대부분이 아직은 이더리움, 솔라나, 트론 같은, 그러니까 모두가 같이 쓰는 공유 인프라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공유 인프라 위에서는요, 결제가 빠르긴 해도요, 이게 확률적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거래가 100% 확정적이진 않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문제 없지만, 네트워크 상태에 따라서 최종 확정까지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고, 아주 드물지만 거래 순서가 바뀔 가능성도, 이론적으로는 있다는 거죠. 100% 확정이 아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문제점들도 있죠. 예를 들면 MEV라고 부르는 거예요. 최대 추출 가능 가치. 이건 채굴자나 검증인들이 거래 순서를 막 조작해서 추가 이익을 얻으려는 시도인데 이걸 통제하기가 좀 어려워요. 결국 이게 사용자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고요. 게다가 네트워크 사용료, 그 가스 요금도 예측 불가능하게 막 오르락내리락 하죠. MEV나 가스비 변동성 같은 건 뭐 개인 사용자 입장에서도 불편한데 아마존이나 월마트 같은 진짜 큰 기업 아니면 스트라이프처럼 매 순간 엄청난 결제를 처리해야 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큰 문제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은 기업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운 거죠. 소위 거래 상대방 위험, 그리고 운영 위험을 의미하거든요. 자기들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 때문에 자기들의 핵심 결제 시스템 안정성이나 비용 효율성이 흔들리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매일 뭐 수백만, 수천만 건 거래를 처리해야 하는데 그때마다 네트워크 상황 걱정하고 수수료 예측 못하면 사업 자체가 어려워지니까요. 그렇다면 기업들이 아예 자체적으로 그것도 자기들이 통제하는 허가형 L1 블록체인을 만들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좋은 걸까요? 아까 수직적 통합이라고 하셨는데 좀 더 파고 들어가 보죠. 네, 이걸 통해 얻는 장점들이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는 결제 확실성이에요.
아까 말한 그 확률적 합의 대신에요. 기업이 직접 신뢰하는 검증인들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운영해서 결정론적 완결성 이걸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한번 승인된 거래는 절대 뒤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거의 뭐 은행 전산망처럼 확실해지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술을 쓰면서도 기존 금융 시스템 수준의 거래 확실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와, 이건 진짜 큰 장점이겠네요. 그렇죠. 둘째는 맞춤형 로직 구현입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쇼핑몰이라면 반품 처리, 환불 정책, 판매자 보호 같은 복잡한 상거래 규칙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블록체인 자체의 프로그래밍에서 넣을 수 있어요. 외부 시스템에 의존할 필요 없이 블록체인 위에서 바로 처리되니까 훨씬 효율적이고 자동화된 워크플로우가 가능해지죠. 셋째는 규정 준수, 그러니까 컴플라이언스를 시스템에 아예 내재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KYC, KML, 고객 확인이나 자금 세탁 방제 절차, 또는 특정 제재 대상과의 거래 차단 같은 규제 요건들을요, 블록체인 설계 단계부터 반영할 수 있어요. 나중에 감사하기도 훨씬 편해지고요. 아, 규제 준수 문제는 특히 금융 서비스에서는 진짜 빼놓을 수가 없는 부분인데 이걸 기술적으로 해결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매력적이겠어요. 네 번째는 경제적 통제권입니다. 거래 수수료를 얼마로 할지, 어떤 토큰을 가스비로 쓸지, 심지어 그 MEV를 어떻게 관리하고 수익을 나눌지 등을요, 외부 재단이나 커뮤니티 눈치를 볼 필요 없이 기업이 직접 정할 수 있습니다. 특정 파트너사한테는 블록 공간을 우선적으로 할당해 줄 수도 있고요. 비용 구조를 최적화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아주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데요. 전략적 레버리지입니다. 이 원장, 그러니까 거래 기록 시스템을 직접 소유함으로써 완전히 새로운 사업 모델을 만들 수 있게 돼요. 아까 서클 예를 드셨는데 단순히 USDC 예치금에서 이자를 얻는 걸 넘어서요. 자기들의 서클 페이먼트 네트워크, 이걸 통해서 결제 거래 자체에서 수수료를 받는 모델을 만들고 있거든요. 이건 자체 인프라가 있으니까 가능한 전략인 거죠. 그러고 보니 코스모스랩스의 공동 CEO 베리 플렁켓이라는 사람이 서클의 아크에 대해 얘기한 게 기억나네요. 이게 코스모스 기술 기반인데 뭐 권위 증명 방식이랑 소수의 허가된 검증인만 써서 운영 비용이 아주 저렴할 거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럼 스트라이프의 템포도 아마 비슷한 방식으로 판매자 결제 처리나 기존 시스템 연동에 최적화된 형태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겠네요. 근데 여기서 솔직히 좀 궁금한 게 생기는데요. 요즘 이더리움 확장성 문제 해결하려고 레이어 2, L2나 롤업 기술이 엄청 뜨고 있잖아요. 근데 왜 이 기업들은 굳이 더 복잡하고 어쩌면 초기 비용도 더 많이 들 수 있는 자체 L1 구축을 선택하는 걸까요? 그냥 이더리움 위에 L2를 올리는 게 더 쉬운 거 아닌가요? 아,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실제로 세계 유수의 기업들을 보면요. 핵심 비즈니스 운영을 위해서는 L2보다는 L1을 꾸준히 선택하는 경향이 보여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전체 기술 스택에 대한 진정한 소유권, 이걸 확보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다른 회사 기술이나 플랫폼에 의존하는 것, 즉 거래 상대방 의존성이나 특정 기술 개발사에 종속되는 것, 벤더 락인이라고 하죠. 이런 상황을 피하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L2를 쓰면 결국 그 L2 기술을 만든 회사나 아니면 그 L2가 올라가 있는 L1, 예를 들면 이더리움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L2나 롤업은 근본적으로 L1의 데이터를 기록하고 보안을 의존하는 구조잖아요. L1과 L2 사이의 자산을 옮기는 브릿지 기술의 보안 위험도 있고요. 롤업 거래 순서를 결정하는 시퀀서 운용자에 대한 신뢰 문제도 있죠. 이런 것들은 자체 L1에는 없는 추가적인 위험 요소들이고 더 많은 신뢰 가정을 필요로 합니다. 쉽게 말하면 여전히 남에게 일정 부분 기대야 한다는 거죠. 이게 소유권 측면에서도 그렇고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도 제약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 반면에 빠르고 안전하면서 기업이 완전히 통제하는 L1은 그런 의존성 자체를 그냥 없애버리는 거군요. 네, 경제구조, 규정 준수 방식, 성능 목표치 이런 것들을 비즈니스 요구에 맞춰서 100% 맞춤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거래는 1초 안에 반드시 확정되어야 한다. 같은 아주 엄격한 기업 수준의 서비스 수준 협약 SLA 있잖아요. 일종의 서비스 품질 보증 약속 같은 거. 이걸 기술적으로 만들고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서클이나 스트라이프가
단순히 이더리움 위에 롤업 하나 더 얹는 방식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완전한 주권 체인, 자신들만의 L1을 구축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나중에 규제가 바뀌더라도 남 눈치 볼 필요 없이 자체 인프라를 신속하게 변경해서 대응할 수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자체 L1을 구축하는 이유가 이제 좀 명확해졌네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세요. 왜 이 기업들은 자체 블록체인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자체 브랜드 스테이블 코인까지 발행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냥 자기들 L1 위에 기존에 잘 쓰이는 USDC 같은 거 가져다 쓰면 안 되나요? 그것도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자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은 또 다른 차원의 전략적 가치를 제공합니다. 특히 월마트나 아마존 같은 대형 유통기업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 이점들이 더 뚜렷해지는데요. 첫째는 결제 과정을 자신들의 생태계 안에 완벽하게 통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객이 물건 사고 결제하는 그 전 과정이 훨씬 매끄러워지고 효율적으로 바뀌겠죠. 둘째는 비용 절감입니다. 지금 고객들이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마다 비자나 마스터카드 같은 카드 네트워크 회사에 상당한 수수료를 내야 하잖아요.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쓰면 이 수수료를 대폭 줄이거나 아예 없앨 수도 있어요. 거래량이 엄청난 기업들한테는 이게 정말 천문학적인 비용 절감 효과로 이어질 수 있죠. 와, 카드 수수료 절감만 해도 진짜 어마어마하겠네요. 그렇죠. 셋째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면 보통 그 가치를 담보하는 준비금, 리저브를 쌓아둬야 하잖아요. 이 준비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운용 수익을 기업이 직접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것도 꽤 쏠쏠한 수익원이 될 수 있고요. 넷째, 이 자체 통화를 고객 로열티 프로그램과 연동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마트 코인으로 결제하면 추가 할인을 해주거나 포인트를 더 준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고객 충성도를 높이는 강력한 마케팅 도구가 될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기업에게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결제 데이터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과 가시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고객들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구매하는지에 대한 그 상세한 데이터를 직접 얻고 분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건 뭐 향후 비즈니스 전략 수립에 정말 귀중한 자산이 될 겁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던 미국의 그 지니어스 법안, 이게 이런 흐름에 약간 기름을 부은 셈이군요. 지급 결제용 스테이블 코인은 증권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어주고 준비금 요건 같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기업들이 좀 안심하고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 수 있게 길을 터준 거니까요. 월마트나 아마존이 스테이블 코인을 검토하는 진짜 이유도 결국에는 카드 수수료 줄이고 비용 아끼고 고객 데이터 확보하려는 목적이 크다는 거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마존의 경우를 한번 상상해 보면요. 자체 스테이블 코인이 프라임 멤버십 구독료 결제, AWS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료 지불, 그리고 수많은 셀러들이 활동하는 마켓플레이스에서의 거래 대금 정산까지 이걸 하나로 통합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고객 입장에서도 편리하고 아마존 내부 자금 관리도 훨씬 효율적이 되겠죠. 월마트 역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수많은 공급업체들한테 배금을 지급하고 또 고객들로부터 결제를 받는 과정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면 엄청난 효율성을 얻을 수 있을 거고요. 결국 두 회사 모두에게 스테이블 코인은 단순히 새로운 결제 수단을 넘어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 비즈니스 전략 그 자체가 되는 셈입니다. 이런 기업 주도의 블록체인과 스테이블 코인 시대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적인 배경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겠죠. 특히 코스모스 스택이 이런 움직임의 중심에 자주 언급되던데 코스모스가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코스모스는 블록체인의 인터넷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가진 프로젝트인데요. 기업들이 자신만의 독립적인 블록체인, 그러니까 아까 말한 주권 체인을 쉽게 만들고 서로 연결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술 도구 모음 스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핵심 기술로는 코스모스 SDK라는 개발 도구랑 코멧 BFT라는 합의 알고리즘이 있는데요. 이걸 쓰면 기업들이 정말 빠르게 보통 1초 안에 거래가 최종 확정되는 결정론적 완결성을 가지면서도 초당 10,000건 이상의 거래, 10,000TPS 이상을 처리할 수 있는 고성능 블록체인을 직접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검증엔들도 자신들이 직접 통제하고요. 여기서 또 강조하고 싶은 점은 아까 L1, L2 비교할 때 나왔던 얘기처럼 코스모스 기반 체인들은 이더리움 L2나 롤업처럼 중앙화된 시퀀서나 베이스 레이어의 혼접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각자 독립적으로 돌아가는 주권적인 네트워크이기 때문이죠. 이게 기업들이 원하는 그 통제권과 안정성을 제공하는 핵심 이유 중 하나입니다.
와, 설명을 듣고 보니까 코스모스가 왜 기업들한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는지 알겠네요. 실제로 이 코스모스 기술 기반으로 이미 중요한 서비스들이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있다고요?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네, 이미 꽤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자면 우선 온도 파이낸스가 있어요. 여기는 미국 단기국채 같은 안전자산을 토큰화해서 이자를 주는 스테이블 코인 USDY를 발행하는데 이 USDY가 코스모스 기반의 노블이라는 체인 위에서 네이티브로 발행됩니다. 블랙록이나 프랭클린 템플턴 같은 거대 금융기관들하고도 협력해서 현실 세계 자산을 블록체인으로 가져오는 역할을 하고 있죠. 다음으로 일본 사례가 좀 흥미롭던데요. 프로그맨이라고 미쓰비시 UFJ, 스미토모 미쓰이, 미조호, 일본의 거의 모든 대형 은행들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이 있다고요? 맞습니다. 200개가 넘는 일본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들도 코스모스 기술을 기반으로 각자 다른 종류의 스테이블 코인들을 발행하고요. 이걸 서로 교환하거나 해외로 송금할 때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고 있습니다. 거의 국가 차원의 금융 혁신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죠. 또 다른 예로는 피규어 테크놀로지스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주택담보대출, HLOC 같은 부동산 금융상품을 블록체인 위에서 토큰화해서 거래하는 사업을 하는데요. 이미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해요. 이들도 코스모스 SDK를 써서 대출 상품을 토큰화하고 150곳 이상의 파트너 금융기관들과 함께 대출 정보를 블록체인에 기록하고 관리하는 시스템 DATS를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네이티브 자산, 특히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유통시키는 허브 역할을 하기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코스모스 SDK 기반 체인이에요. 이미 USDC, USDY, 유로 스테이블 코인인 EURE 등 여러 스테이블 코인들이 노블을 통해 발행되거나 이동하고 있죠. MZ로라는 프로젝트와 손잡고 자체 이자 지급 스테이블 코인 USDN도 준비 중이고요. 와,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코스모스 기술이 활용되고 있네요.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실제 비즈니스에서 검증되고 있다는 증거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코스모스 기술을 신뢰하고 장기적인 파트너로 선택해서 실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250여 개 기업 중 일부일 뿐이에요. 10년 가까이 개발되고 운영되어 온 코스모스 기술은 이미 매일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안전하게 처리하면서 그 안정성과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기업들은 코스모스를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빠르고 안전하며 규제 친화적인 블록체인 시스템을 거의 즉시 도입해서 활용할 수 있는 셈이죠. 자,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면요. 이제 스테이블 코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코인이 돌아가는 원장, 즉 블록체인 인프라를 누가 소유하느냐. 이게 차세대 금융 경쟁의 핵심이 되고 있다는 거네요. 기업들이 이 수직적 통합을 통해서 엄청난 통제권과 새로운 수익 모델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정확합니다. 이런 변화는 기업들에게 기존 금융 중개인이나 기술 플랫폼에 대한 의존성, 이걸 벗어던지게 해주고요. 스스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규제 환경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줍니다. 그리고 코스모스와 같은 기술 스택은 바로 이런 기업들의 요구에 딱 맞는 맞춤형 고성능 블록체인 아키텍처를 제공함으로써 이 흐름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이 자신의 온체인 경제 활동을 완전히 통제하는 시대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럼 이 모든 변화가 결국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앞으로 당신이 온라인에서 물건을 살 때, 돈을 보낼 때, 혹은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이 기업 주도의 새로운 금융 레일들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당신이 매일 상호작용하는 바로 그 기업들이 금융 인프라까지 직접 소유하게 된다는 것,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알아본 기업 주도 스테이블 코인과 자체 블록체인 구축 트렌드, 어떻게 들으셨나요? 거대 기업들이 금융 인프라의 헤게모니를 잡기 위한 움직임이 정말 본격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의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기업들이 저마다 자체 블록체인 위에 자신들만의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게 되면요. 과연 암호화폐가 초기에 꿈꿨던 그 개방적이고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하며 서로 연결되는 상호 운용 가능한 금융의 이상은 어떻게 될까요? 어쩌면 이것이 결국 또 다른 형태의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정원, 즉 월드가든을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될까요? 아니면 이 기술이 현실 세계의 규제와 만나서 주류 시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어떤 피할 수 없는 진화 과정일까요?
앞으로 우리가 계속 주시하고 고민해야 할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의 생각에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롭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